안녕하세요. 역사 강사 박정숙입니다. 오늘은 울산 대공원 내에 있는 현충탑을 찾아왔습니다. 이 현충탑에서는 매년 6월 6일 현충일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보훈지청과 유족회의 주관으로 매월 1일 추도제도 열린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6월 6일 현충일은 순국 선열과 전몰 장병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날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날을 국경일로 잘못 알고 계십니다. 국경일은 말 그대로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이죠. 3월 1일 3.1절 헌법이 제정되었던 제헌절, 8월 15일 광복절,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이 5대 국경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신 분들의 넋을 기리는 날이기 때문에 국경일이 될 수는 없죠. 이 현충일은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되어 있고 1956년부터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울산대공원 내에 있는 현충탑 아래에는 호국관이 있습니다. 호국관 내에는 6.25 전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진과 지도, 생필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호국관을 먼저 둘러보고 현충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국관 입구에서 복도를 따라서 쭉 들어오시게 되면 맞이하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여기에는 6.25 전쟁과 관련된 배경과 그 전개 과정 그리고 결말이었던 정전협정까지의 내용이 사진과 함께 잘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6.25 전쟁은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었는데요. 예전에는 6.25 사변, 6.25 동란 이런 표현도 있었죠. 6.25 사변은 북한이 선전포고도 없이 남침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6.25 동란은 전쟁이나 폭동, 반란 등으로 인해서 사회가 불안했을 때 붙여진 이름이 동란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6.25 전쟁으로 많이 통용되고 있죠. 6.25 전쟁은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표현입니다. 국제적으로는 한국전쟁으로 표기가 많이 되어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난 전쟁을 우리 스스로 한국전쟁이라고 부르기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있었던 남북전쟁을 미국인들 스스로 미국전쟁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6.25 전쟁으로 표현을 하고자 합니다. 6.25 전쟁은 크게 4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북한군 남침기. 두 번째, 국군과 유엔군의 반격 및 북진. 세 번째, 중공군 개입 및 재반격, 그리고 네 번째, 전선의 교착 및 휴전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전쟁의 배경과 남침에 관계된 내용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36년을 거쳐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했죠. 광복 이후 바로 국가가 들어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3년간 미 군정이 시작이 되었죠. 38도선을 기준으로 북쪽에는 소련군, 남쪽에는 미군이 진주하면서 각각 3년에 걸친 군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 군정을 끝내고 1948년 8월 15일 제1공화국이 시작이 되었죠. 하지만 그 이후부터 38선 내에서는 크고 작은 충돌들이 이어졌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구 폭동, 제주 4.3 사건, 그리고 여순 사건 등을 예로 들 수가 있죠. 그러던 중 1949년 6월 미군이 군사고문단 500명을 남기고 한반도에서 철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해 8월 소련은 핵실험에 성공을 했죠. 그리고 이어서 10월 1일 중국은 국공내전을 끝내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1950년 1월 미국의 국방장관이었던 애치슨 선언이 있게 되죠. 그 애치슨 선언에서 우리나라와 대만이
미국의 방위선에서 빠지게 되었죠. 이런 국제적 환경 변화 속에 김일성은 스탈린을 만나러 2차례나 모스크바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에서 남침을 약속을 받게 되죠.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선전포고도 없이 남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했던 우리나라에서는 38선 내에 있었던 크고 작은 충돌 중에 하나로 여겼습니다. 아무런 대비가 없었다는 것이죠. 북한에 남침이 있었던 6월 25일은 마침 일요일이었고 많은 장병들이 외출과 외박을 나가 있는 상태였죠. 하지만 3일 만에 서울이 적의 손에 떨어졌고 정부는 대전을 거쳐 대구, 부산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많은 시민들도 피난을 갔어야 했지만 정부에서는 우리 국군이 38선 부근에서 잘 싸우고 있다는 방송만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6월 28일 새벽 2시 한강을 넘을 수 있는 한강 다리가 폭파되었습니다. 당시 한강에는 5개의 다리가 있었습니다. 한강대교와 광진교 3개의 철교가 있었는데 모두 다 폭파되었죠. 그래서 100만이 넘는 서울 시민들이 피난을 가지 못한 상태에서 3개월간 북한군의 치하에서 어려운 사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대한해협해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해군이 우리 스스로 작전을 펼쳐서 북한의 적함을 격파시킨 최초의 사건이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낙동강 방어선이 충분히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낙동강 지역은 남쪽에 있는 마산에서부터 대구 외관 그리고 포항을 연결한 선이었는데요. 우리로서는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지도에 보이는 낙동강 방어선이 만약에 무너진다면 그 이후 이승만 정부에서는 일본으로 망명을 떠날 준비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략적 차원에서도 우리나라는 북한에 비해 2배, 3배 이상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차, 자주포, 고사포 이것은 북한에 비해 단 한 대도 없었죠. 6월 25일 새벽 4시에 남침했던 북한은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북한은 T-34 소련제 전차를 몰고 남침을 감행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비가 없었던 우리나라는 이것을 막기 위해 6탄으로 뛰어들기도 했었죠. 우리 국군이 6탄으로 뛰어들었지만 그것은 잠깐의 일이었고 결국 이들의 진행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고 있던 우리나라의 희소식이 날아들었죠. 유엔 안전보장이사에서 유엔군을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유엔군 총사령관으로 메가더 장군이 임명이 되었고 메가더는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을 실시합니다. 이 인천 상륙작전이 크게 성공함으로 인해서 다시 우리가 반격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죠.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될 하나의 작전이 더 있는데요. 바로 장사 상륙작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사 상륙작전은 영덕 장사리에 있었던 상륙작전으로 당시 학도의용군이었던 772명의 학생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잊혀져 있던 이 장사 상륙작전은 1997년 이들을 태웠던 문산호가 학도의용군들의 유해가 발견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들은 단 2주간의 훈련을 통해서 총을 잡게 되었던 학도의용군이었습니다. 원래는 이 작전을 미 8군에서 수행하게 되었었는데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수행을 못하게 되자 이 당시 대구에 주둔하고 있었는데요. 제1유격대대라고 합니다. 이 대대를 이끌었던 이명흠 대위는 이 작전을 반대했었죠. 승산이 없는 결과를 낳을 거라고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문산호를 타고 1950년 9월 14일 부산항을 떠났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문산호가 가라앉을 위기에 처하게 되자 학도 의원군들은 밧줄 하나에 의지하여 상륙을 시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학도 의원군들이 목숨을 잃었죠. 그리고 살아남은 이들은 자신들의 작전 명령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7번 국도를 사수해서 적의 보급로를 끊어놓는 일이었습니다. 전투는 6일간 있었지만 이들이 가지고 온 식량은 3일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자신들의 임무를 끝까지 수행을 했죠. 그리고 장사리에 고립되었던 학도 의원군을 구출하기 위해 조치현호가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현호조차 거센 물살로 인해서 정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조치현호를 타기 위해 해안가로 나왔던 수많은 학도 의원군들은 결국 목숨을 잃게 되었죠. 살아남은 이들은 몇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장사 상륙작전으로 인해서 인천 상륙작전이 더 크게 빛날 수 있었지만 이들은 잊혀져야 했죠. 하지만 1997년 문산호가 발견됨으로 인해서 이들을 기리는 일이 생겨났고 또 최근에는 이들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어쨌든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38도선을 넘어서 북진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우리 국군 단독으로 38도선을 넘게 되었는데요. 그날이 10월 1일이었습니다. 이날은 아시다시피 국군의 날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진을 했던 유엔군과 국군은 압록강을 눈앞에 두게 되었죠. 유엔군들은 해산진까지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곧 통일이 목전에 있는 줄 알았죠. 국군과 유엔군들이 평양을 차지하게 된 그날 밤 중공군들은 압록강을 넘고 있었습니다. 초기에 이들을 접했던 유엔군들은 이들이 누구인지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5일 중공군의 참전 소식을 듣게 되었죠. 중국은 순망치안이라는 말로 6.25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말이죠. 북한이 없다면 미군과 직접 대치해야 되는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껄끄러운 과정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중공군은 중국인민지원군이란 이름으로 파견이 되었었는데요. 북한의 임시 수도였던 강계를 공격하기 위해 장진호 쪽으로 진격하고 있었던 유엔군은 중공군들에 의해서 포위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전투가 불가능함을 알게 된 유엔군 측에서는 철수작전을 펼치게 되었죠. 이른바 흥남 철수작전입니다. 12월 10일부터 12월 24일까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 당시 장진호 쪽에 포위되어 있던 많은 유엔군들이 이 포위망을 뚫고 나오기 위해서 악천후 속에서도 사력을 다해 전투를 하고 있었죠. 이 당시 장진호를 벗어나기 위해서 벌여졌던 이 장진호 전투는 스탈린그라드 전투와 모스크바 전투와 함께 세계 3대 동계 전투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적과 싸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여기에 자연과도 싸워야 됐었죠.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추위는 전쟁을 할 의욕조차 상실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흥남으로 몰리게 되었죠. 여기에는 피난민 10만 명도 함께 포함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들을 태우지 않는다면 북한군에 의해서 이들은 모두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죠. 여기에 이 당시 미 제10군단을 이끌었던 알몬드 장군과 그 휘하에 있던 장교들은 군수물자를 벌이고 1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태우게 되었죠. 그 중에 유명한 곳으로 들자면 메르디스 빅토리오라고 할 수 있죠. 메르디스 빅토리오에는 60명 정도가 탈 수 있는 배였습니다. 여기에 군수물자를 벌이고 14,000명을 태우게 되었죠. 이 배가 12월 24일 흥남을 떠나 부산항에 도착한 때는 25일이었습니다. 이날은 크리스마스였죠.
기적은 어디에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 배에는 특히 기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배를 타고 오면서 아이가 5명이 태어났죠. 미군들은 이 아이들에게 애칭으로 김치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5명의 아이들에게 김치 1, 2, 3, 4, 5라는 이름이 붙여졌죠. 그 중에 김치 5 이분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장승포에서 동물병원을 하고 계신데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은 그분이 살아계셔 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분이 1950년 12월 25일생이기 때문에 우리 나이로 치면 지금 70세 정도밖에 되지 않은 나이죠. 이 사건을 계기로 거제도에 가면 거제도 포로 수용소 유적공원이 있는데요. 그 안쪽에 보면 이 배가 모형으로 만들어져 있고 기념탑도 있다고 합니다. 흥남철수작전으로 내려오면서 결국 육군에서도 밀리게 되었고 우리는 일사후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서울을 북한에게 내어주게 되었죠. 그리고 51년 3월에 다시 서울을 수복을 하면서 38도선 내에서는 한 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한 고지전이 전개되었습니다. 1951년 봄 중공군의 중계 대공세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소련군에 의해서 휴전이 제의가 되었습니다. 그날은 51년 6월 10일인데요. 이거를 유엔군들이 받아들이면서 7월 10일부터 개성에서 휴전회담이 열리게 되었죠. 휴전회담은 별 반대 없이 금방 체결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휴전선을 어디로 할 건지 그리고 포로 송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2년을 넘게 끌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지전이 계속되었고 특히 보이시는 철의 삼각지대에서는 한 뼘의 땅이라도 더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죠. 철의 삼각지대는 철원, 평강, 금화 지역을 연결하는 선인데요. 여기는 지형적으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지만 지형적으로 여기를 사수해야만이 적의 공격을 쉽게 할 수 있는 지역이었죠. 이 철원 삼각지대 안에 있는 백마고지와 수도고지, 저격병 등선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도 우리가 지켜낼 수 있었는데요. 셋 중에 철원과 금화 지역은 우리나라 땅이 되었고 평강 지역은 북한의 땅이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동부전선은 우리가 좀 더 위를 차지했고 서부전선 같은 경우에는 더 아래로 내려갔죠. 개성 같은 경우에는 38선이 있을 때는 우리나라 땅이었지만 휴전선이 책정되면서는 북한 땅으로 편입되어 버렸습니다. 휴전협정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기회에 통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었던 중국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었죠. 이 와중에 이승만 대통령은 거제도 포로 수용소 내에 있는 방공포로를 석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방공포로가 석방되고 얼마 안 가서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로써 3년 1개월하고 2일 동안 있었던 6.25 전쟁은 끝이 나게 되었죠.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종전협정이 아니라 정전협정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휴전협정입니다. 말 그대로 전쟁을 쉬고 있는 것이죠.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이미 전쟁이 끝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북한은 도발을 계속하고 있고 거기에 남한 내에서는 여러 갈등이 산재해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피해는 처참했습니다. 인명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산업시설 파괴 그리고 수많은 전쟁 고아와 이산 가족을 낳게 되었죠. 여기에 더해서 민족 공동체 의식은 약화되었고 각각 이념의 체계 속에서 독재는 더 공고히 되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6.25 전쟁의 가장 큰 피해라고 한다면 같은 민족이면서도
서로 등을 돌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역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역사마저도 두동강이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이념은 살아있는 것이죠. 언젠가는 통일을 이루어야 되겠지만 그날이 곧 빨리 다가오기를 기대합니다. 전몰장병의 넋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충원탑은 각 도시마다 있습니다. 그중에 울산에서는 1964년 6월 6일 학성공원에 처음 만들어졌죠. 그때의 이름은 충원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96년 이곳 울산대공원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름을 현충탑으로 바꾸었습니다. 현충탑 아래에는 30명의 군인의 모습이 청동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영원한 호국의 불꽃이란 이름으로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현충탑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기리기 위해 전국 각 도시마다 있습니다. 이곳을 꼭 6월 6일 현충일 뿐만 아니라 상시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셔서 나라를 위한 충성스러운 마음을 온몸으로 표현하신 수많은 장병들의 넋을 기려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